혹시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그매치라는 그 하나의 라이다 슬램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이그젠플이 들어가 있지? 잠시만요. 템플릿 그대로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신동원이고 S랩이라고 하는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테크 스타트업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학 기술원 박사 졸업을 했고 이런 리서치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나와 있는 논문 제목들인데요. 세그맵, 세그매치, 그리고 Incremental Segment Based Localization in 3D Point Clouds 라고 이야기하는 라이다 슬램 관련한 내용이고, 아래와 같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맵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키티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진 그런 맵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프레임워크 안에 아까 용희님이 설명해 주셨던 포인트 클라우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에 관련한 그런 문제도 들어있어서 그게 세그매치랑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사한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세그맵이라는 라이다 슬램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와 같은 URL에서 다운받아서 ROS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그 딥러닝을 이용해 디스크립터를 뽑아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메인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타 다른 슬램 알고리즘처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론트엔드는 시퀀셜 팩터와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팩터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지난주에 김기섭님께서 설명해 주신 튜토리얼 그래프 베이스드 슬램 그리고 팩터 그래프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개념이 들어있고요.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런 팩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포즈 그래프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그 최적화하는 부분이 ISM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그런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한 라이다 슬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R1이라는 게 에이전트 첫 번째를 의미하고, R2 그리고 RN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로봇 같은 것으로부터 들어온 인풋, 라이다 인풋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된 맵을 만드는 마스터 노드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 하나의 에이전트에서는 이런 IMU 오도메트리를 활용해서 그 오도메트리 시퀀셜 팩터를 만들고, 그리고 라이다 인풋을 통해서 서브맵 빌딩 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팩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독립적 그리고 병렬적으로 수행을 해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만든 그 맵을 하나의 맵으로 이렇게 세그먼트 매칭과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마스터 노드에서 만들게 됩니다. 일단 프론트엔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팩터 중에 시퀀셜 팩터라는 부분이 있고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팩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퀀셜 팩터는 이것도 그 안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도메트리 팩터와 스캔 매칭 팩터가 되겠습니다. 오도메트리 팩터는 말하자면 그냥 단순히 IMU와 라이다를 둘 다 활용하는데, 내부에서는 IMU 데이터로부터 온 그 연속적인 로봇 포즈에 대한 이동량을 오도메트리 팩터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캔 매칭 팩터에서는 여기서는 라이다 센서로부터 들어온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시퀀셜한 스캔 매칭을 통해 둘 사이에 그 트랜스포메이션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팩터로서 활용합니다.
여기서는 point to plane ICP라는 전통적인 그런 정합 방법을 통해서 그 팩터를 얻어내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IMU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고 그냥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캔 매칭 팩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Place Recognition Factor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그매치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제 세그매치, Segment Based Loop Closure for 3D Point Clouds라고 이름이 지어진 논문이 있고요. 이것도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팩터 그래프의 전형적인 그림 이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X로 표시된 원은 로봇의 위치를 나타내고 그 사이의 엣지들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그 둘 사이의 constraint를 제약 조건을 나타내는 팩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두 개는 이제 sequential 팩터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 다시 그 로봇이 이전에 방문했던 곳으로 돌아올 때 생기는 그런 팩터 또는 엣지를 Place Recognition 팩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oint to Plane I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미 많이 아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의 정합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소스 포인트 클라우드와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소스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두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에 코레스폰던스는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 코레스폰던스 사이에서 이 소스 포인트와 이제 데스티네이션 포인트의 탄젠트 플레인에 대한 수직거리 여기서 보시면 L이라는 이런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수행해서 두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의 정합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분류가 되고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르벤버그 마쿠어트라는 아주 유명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고요. 그냥 소스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그리고 유닛 노멀 벡터 D. 여기서는 N인데 조금 잘못 표기가 되었네요. 그리고 S, D, 그리고 N으로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계가 이 수식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M은 이제 4x4의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테이션 그 행렬과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이동 벡터가 포함된 4x4의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S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D는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N은 노멀 벡터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소스 포인트의 이동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그 포인트 빼기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또 노멀 벡터로 내적해서 그 최종 그 디스턴스를 줄이는 이제 파라미터 M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포함한 그 M을 찾는 게 이 수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살펴보면 매트릭스 M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덴티티 행렬에서 오른쪽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XYG 방향으로 그 이동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3차원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죠. 이제 XYG 축으로 이제 각각의 앵글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로테이션 행렬은 또 다시 한번 각각의 축에 대해서 x, y, g 축에 대해서 또 나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 3개의 곱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행렬이 3x3, 이쪽에 안쪽에서는 3x3의 이 행렬 값을 구성하게 되는데, 사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 값들은 이제 삼각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서 이와 같은 이제 R11부터 R33까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코사인, 사인과 같은 다양한 수식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게 이런 수식인데, 이게 non-linear trigonometric function이라고 해서 비선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각함수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이런 수식이라서 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linearized 해서 선형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풀고자 하는 게 point to ICP, point to plane ICP에서의 한 가지 그 방법인데, 여기서는 한 가지 가정으로 그 이동, 그러니까 로테이션에서의 이동량이 되게 작다고 가정을 합니다. 아주 조금만 움직이면서 우리가 스케일 매칭 팩터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회전량이 되게 작다고 하면 이렇게 앞에 로테이션 행렬 자체가 이렇게 간소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 알파 베타 감마는 그냥 XYG 축에서의 이동량, 그 회전량을 아주 작은 회전량을 의미하고, 앞에서는 이제 이 회전에 대한 값이 이런 복잡한 삼각함수의 수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approximation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또 식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와 같은 m 매트릭스 m 그리고 곱하기 s-d 그리고 내적 노멀 벡터에 대한 수식이 전개를 통해서 이렇게 1차원 하나의 수식으로 전개가 충분히 수행이 됩니다. 이거는 쉬운 그냥 곱하기 형태로 전개가 될 수 있으므로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ax-b 형태로 바꾸는 건데, 이 수식 전체를 이런 형태로 행렬 a와 그리고 행렬 b의 그런 형태로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수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아까 봤던 행렬 4x4 행렬 m과 s 그리고 마이너스 d 노멀 벡터 m에 대한 수식, 최적화 수식이 이와 같이 ax-b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 자체를 푸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를 얻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노멀리케이션 같은 numerical optimization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수식을 풀 수가 있고,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서 수도 인풋을 만들어서 푸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SVD를 통해서 분해를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값이 수렴할 때까지 계산해서 최적합된 파라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point to plane H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스케일 매칭 팩터를 얻는 게 주목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팩터 같은 경우에는 세그매치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여기서는 아래 나와 있는 플로우 차트처럼 이제 4가지의 모듈이 있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디스크립터를
추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각각의 세그멘테이션 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립터를 추출하는 부분, 그리고 매칭하는 부분, 그리고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 하는 그런 단계까지 총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Incremental Region Growing Policy라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수도 코드가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냥 시드 포인트가 주어지면 그냥 시드 포인트로부터 점점 주변에 있는 포인트들과의 관계를 파악해서 점점 이게 주변에 있는 포인트들이 시드에 포함될 수 있는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점점 증가시켜 나간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여기 K0부터 K9까지 이렇게 쭉 감에 따라 이 클러스터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세그멘트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게 됩니다. 간단히 수식을 살펴보면 일단 while문이 이렇게 시드가 없을 때까지 시드 포인트가 랜덤으로 주어지고 그 시드 포인트가 비어있을 때까지 계속 도는데 시드를 하나를 꺼내서 이 시드 값에 대해서 이 포문을 돌게 되는데, 이 S가 시드고 P는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주변 전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P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시드에 대해서 가까운 nearest neighbor를 얻은 다음에 그 네이버와 시드 포인트 간의 상관관계, 이 can grow to가 이쪽 나와 있는 그린 펑션이 되겠는데요. 사실 그 can grow to, 그러니까 성장할 수, 그러니까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서는 2가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한 건데, smoothness constraint policy라는 것은 그 주변과 나 자신과의 커베처, 그 뾰족함 또는 부드러움,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서 이게 부드럽게 나와 연결이 되면 이렇게 같은 클러스터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아니면 확장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더 간단하게 그런 거리만 생각해서 가까운 게 있으면은, 거리상으로 가깝게 있으면 그냥 클러스터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커베처를 고려한다고 하면 밑에 거는 디스턴스를 고려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경우에 이렇게 true라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웃이 그 스스로의 이제 네이버가 클러스터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클러스터를 연결해주고, 다른 클러스터인 경우에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2개의 클러스터가 다른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합쳐주는, 내부적으로 합쳐주는 그런 형태, 여기서는 링크 클러스터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same 클러스터 아이디를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클러스터 아이디를 주어서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해주는 형태가 되고, 이게 시드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도 커베처 공률 값을 계산해서 이게 시드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시드 S 그 셋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클러스터를 확장해 나가고 세그먼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세그먼트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세그먼트를 얻었으면 그 세그먼트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계산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2가지 방법을 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겐밸류 기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3000 포인트 클라우드들에 대해서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계산하고 그 코비런스 매트릭스에서 아이겐밸류를 세 가지를 각 차원에 대해서 세 개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E1, E2, E3라고 하면 그 값들의 조합을 통해서 7차원의 벡터를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각 차원 7차원이 넘는 것 같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는 8개로 표현을 하긴 했네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이름에 잘 나와 있는데요. Linearity, Planarity, Scattering, Omnivariance, Anisotropy 이런 식으로 쭉 각각의 값들의 조합으로 이런 7차원의 벡터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세그멘트에 대해서 이런 8차원의 벡터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실험을 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토엔코더를 기반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인풋이 32 by 32에 32 by 32 by 16의 3차원의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되겠고 바이너리 복셀 그리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인코더와 디코더 형태로 넷이 구성되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보틀넥 피처 64by1의 1차원의 보틀넥 피처를 활용해서 이 세그멘트에 대한 1차원의 벡터를 얻고자 합니다. 이 네트워크 구성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컨볼루션과 맥스풀링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쭉쭉 차원을 줄여가는 형태로 인코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반대 연산으로 이제 디컨볼루션 그 크기를 업샘플하는 형태의 컨볼루션 현상에 들어가고 시그모이드 펑션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원의 크기의 32 by 32 by 16의 3차원 복셀 그리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스 펑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토엔코더에서 리컨스트럭션 로스 이 두 개의 인풋과 아웃풋이 비슷한 형상을 띄어야 된다라는 형태의 로스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그 로스는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라고 해서 이 데이터셋 자체를 이 세그매치라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오픈소스에서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세그먼트에 대한 클래스 값도 이제 제공을 합니다. 클래스 값이라는 거는 뭐 이게 차냐, 뭐 사람이냐, 아니면 자전거 탄 사람이냐 이런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런 클래스 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줘서 그것에 슈퍼바이즈드 러닝 형태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브랜치로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보틀넥 피처로부터 따로 떼어나와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연산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구성은 이렇고 중간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세그먼트, 3차원 세그먼트,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먼트를 잘 표현하는 64by1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매칭에서는 매칭도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고 KD3를 이용해서 디스크립터 공간 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겐밸류를 활용한 벡터에서는 8차원이게 되어 있고 딥러닝 오토엔코더를 활용한 것에서는 64by
64차원의 벡터 공간에서 그냥 가까운 걸 거리상에서 가까운 걸 찾는 그 방법에서 이 서치할 때 KD 트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KD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전체 있는 부분에서 절반을 나눠서 이 가까운 데로 더 들어가면서 절반씩 나눠가면서 제일 자신과 가까운 이웃 또는 디스크립터 공간상에서의 이웃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애니메이션인데 설명하는 그림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세그먼트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얻고 그 다음에 코레스폰던스를 매칭하는 부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geometrically verified 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consistency graph라는 형태의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그 place recognition 팩터를 계산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버텍스는 correspondence 아까 우리가 매칭한 여기서 correspondence라고 하면 로컬 맵에서 내 자신의 주위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의 이제 세그먼트와 지금까지 만들어 온 타겟 맵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전체 맵, 지금까지 만들어 온 전체 맵에서의 세그먼트 사이의 매칭, 세그먼트 사이의 코레스폰던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코레스폰던스가 이제 버텍스가 되는 거고 그 코레스폰던스 사이에 엣지, 그러니까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그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컨시스턴트한 페어를 가지는 코레스폰던스 사이의 엣지를 이야기하고 여기 이 수식 이 코레스폰던스 i와 j 사이에 거리, 로컬 맵에서의 거리와 타겟 맵에서의 거리 사이의 차이가 어떤 엡실론 값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이 수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 그래프 상의 구조가 루프 클로저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maximum geometrically consistent set을 만드는 것이 그래프 구조상에서는 maximum click 그래프에서의 맥시멈 클릭라고 하는 그래프 이론에서의 용어가 있는데 이 맥시멈 클릭을 찾는 것과 동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이 로컬 맵이라는 게 있고 타겟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컬 맵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반경 R 공간 R 안에서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야기하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그 세그멘트들을 얻어냈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겟 맵이라는 거는 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든 맵을 말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세그멘트들을 각각 맵에 기록해놨고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 이런 작은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데 요 C1, C2, C3라고 이렇게 쭉 표현된 게 그 코레스폰던스를 의미합니다. 그 매칭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디스크립터를 하나씩 얻었잖아요. 아까 뭐 딥러닝을 이용한 것이든 그냥 아이겐밸류 기반을 한 것이든 그 벡터 사이에 그 디스크립터 공간상에서 가까운 걸로 찾은 것이죠. 여기 1대 다가 될 수도 있어요. 얘랑 얘랑 비슷하다 또는 얘랑 얘랑 비슷하다 또는 얘랑 얘랑 비슷하다 이렇게 쭉 1차적으로 다 매칭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C1과 C1과 C2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코레스폰던스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게 되겠는데, 이 C1과 C2는 이제 로컬 맵 상에서는 이게 두 개가 같은 걸 뜻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0입니다. 거리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0이 되는 거고, 이제 C1과 C2의 타겟 맵에서의 거리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한 대충 잡아서 한 10이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게 10이라는 값이 되겠고, 이 마이너스 0 빼기 10 하면은 그냥 절대값에서 10이 되고, 이게 어느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거 아닌가를 판단해서 이제 컨시스턴트한 부분이 되는가를 판단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엣지를 넣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서 C2와 C3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C2와 C3에서 로컬 맵에서의 그 코레스폰던스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타겟 맵에서의 거리는 동일하게 이만큼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10이고 이게 10.1이다 라고 했을 때 0.1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차이가 아주 적은 거죠, 아까보다는. 이 수식을 빗대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컬리 이건 컨시스턴트 하다 라고 의미해서 이제 빨간색 줄 이제 엣지를 하나 컨시스턴시 그래프 상에서 엣지를 추가하고, 이런 방법으로 모든 코레스폰던스 페어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엣지를 추가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엣지가 나온 다음에 이 그래프 상에서 맥시멈 클릭라고 하는 게 그래프 이론에서 그 그래프 노드가 어떤 그래프 노드 셋이 서로 모두 다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엣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다, 서로를 알고 있는 형태가 되면 이게 바로 geometrically consistent한 형태고, 다시 말하면 이게 place recognition 팩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루프 클로저다 라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place recognition 팩터를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프론트엔드 부분은 그렇게 설명이 끝났는데, 이제 백엔드 부분에서는 지난주에 김기섭님께서 설명해 준 부분이랑 조금 많이 겹칠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여기서는 ICM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했고, 팩터 그래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피컬 모델의 일종이고, 전체적인 컨스트레인트를 최적화하는 그래프 형태를 만들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베리어블과 팩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되고, 그 다음에 로봇 포즈, 각각의 로봇 포즈가 되고, 이제 팩터는 이제 그 사이에 위치한 엣지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 전에 최적화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그래프 만든 다음에 최적화를 할 때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주어진 확률 분포에서 해당 관측값이 나올 비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likelihood는 반대로 주어진 관측값에서 이것이 해당 확률 분포에서 나올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확률이 주어지고,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나올 해당 관측값이 나올 비율을 나타낸다면, 이제 likelihood는 반대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올 그런 비율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정교 분포를 활용해서 MLE를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MLE는 그냥 관측값에 대한 총 가능도가 최대가 되도록 만드는 분포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와 같은 아래에 레퍼런스 문서가 있으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기본으로 포즈 그래프, 그 그래프, 팩터 그래프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할 때 슬램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X는 로봇의 포즈가 되고, 이제 M은 웹 랜드마크의 정보를 나타내고, G는 측정값, 센서로부터의 측정값이고, U는 오도메트리, 얼마나 같냐, 휠 오도메트리나 IMU나 뭐 이런 다른 센서로부터의 이동량을, 로봇의 이동량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팩터, 두 가지의 컨스트레인트 팩터로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선 앞에 있는 팩터는 이제 로봇 포즈가 주어지고 랜드마크가 주어졌을 때 G, 측정량에 대한 값이고 이제 measurement constra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봇 포즈 t-1 시점에 이전 시점에서의 로봇 포즈와 그리고 UT, 컨트롤 인풋이라고도 하는 로봇에 대한 이동량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XT, 현재의 로봇 위치, 이것을 모션 컨스트레인트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로 이제 팩터링이 되고 이것을 만족하는 이 값을 최대화하는 이제 XG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X와 G는 뭐 로봇 포즈와 매저먼트 값이 되겠죠? 조금 헷갈리는데요.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1차원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면 1차원의 경우는 두 가지 매저먼트 컨스트레인트와 모션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식이 세워지고 두 번째로 이제 모션 컨스트레인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이 세워집니다. 안에 있는 부분을 좀 exponential 펑션 안에 있는 항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로봇 포즈 t 시점에서의 로봇 포즈 빼기 랜드마크의 위치는 다시 말하면 로봇과 랜드마크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 거리와 이제 센서, 로봇에서의 센서가 측정한 거리 사이의 차이가 이 항이 되고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모션 컨스트레인트의 경우에는 이제 로봇 포즈 t-1 시점의 로봇 포즈 플러스 이동량 컨트롤 인풋에 의해서 얻어진 이동량 플러스 더해서 그 다음에 t 시점에서의 로봇 포즈 그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 스케일링 팩터라는 항을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argmax 하는 관점에서 최대화를 하는 값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필요가 없는 항이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간단히 없애게 되고 그 다음에 두 항을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그 기법을 통해서 이제 로그 항을 넣고 이제 네거티브 마이너스 항을 넣게 되면 조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곱하기였던 항이 익스포넨셜의 곱이었던 항이 이렇게 덧셈 형태로 변하게 되어 이제 최종적인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냥 위에 익스포넨셜 항 안에 있던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로봇 포즈와 웹 랜드마크를 얻고자 하는 건데
간단하게 1차원의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로봇이 x0 위치와 x1의 위치가 있다고 하고 초기 위치에서 x1 이동해서 x1 위치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중간에 있는 노란색의 별 모양은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0 위치에서 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는 어떤 7이라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x1에서 이 랜드마크, 아까 그 랜드마크 똑같은 랜드마크 사이의 거리는 마이너스 4의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x0와 x1 사이의 모션 컨스트레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10만큼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모션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항을 모두 더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수식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향에,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x1과 g1을 계산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맥시마이징 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 첫 번째 위치에서는 7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고 얘에서는 4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로봇 두 개 사이의 위치는 10이라고 하면 이 전체 컨스트레인트가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7만큼 떨어져 있고 4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10만큼 떨어져 있다는 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컨스트레인트를 모두 고려하면서 최종적인 랜드마크의 위치는 사실은 6.67에 있는 게 더 리즈너블하고, x1이라는 로봇의 포즈는 10이라는 위치보다는 10.33이라는 위치에 있는 게 더 리즈너블하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1차원적인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포즈와 랜드마크 위치를 업데이트 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의 경우에는 다차원의 경우 n 디멘셔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렇게 n 디멘셔널의 가우스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고 그런 경우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수식이 변형되게 됩니다. 과정은 비슷하고요. 최적화하는 방법도 그냥 차원만 늘어난 경우고요. 근데 여기서는 랜드마크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지도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계산해야 되는 컨스트레인트 수가 늘어나게 되어서 그런 걸 다 계산하지 않고, 그 랜드마크는 로봇의 포즈 1차적인 초입값만 계산할 때 활용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최적화 수행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포즈 그래프 옵티미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세그맵에서 팩터 있는 것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냥 오토매틱 컨스트레인트랑 루프 크로스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가 고려돼서 여기서 랜드마크를 고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그게 없어지고 그냥 시퀀셜 팩터랑 그리고 루프 클로즈 팩터를 고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게 되고, 이걸 최적화할 때도 이건 사실 튜토리얼 on graph based lam에 있던 내용을 담아 본 거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라이클리후드 형태의 최적화 수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걸 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항 gij와 이 뒤에 있는 항 이 값의 차이를 이 ij라고 하는 어떤 항이라고 치환을 하면 그냥 이 수식 자체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조금 정리가 되고, 안에 있는 부분은 중간에 있는 그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도 하는데 그냥 아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거를 했을 때 이 공분산을 인버스한 형태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풀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렇죠.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그런데 이 수식을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1차 전개를 하고자 해서 이 델타 x만큼의 더한 값을 이 값에 대해서 최적화 그 전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이제 자코비안이 들어가면서 이제 eij 플러스 자코비안 ij 델타 x라는 형태로 조금 변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전개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와 같이 첫 번째 있던 수식을 아까 approximation 한 부분으로 치환하고 이거를 전개를 해서 그 다음에 cij와 bij, hij라는 항으로 다시 이름을 짓고 그렇게 전개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선형 행렬식의 형태에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수식을 또 다시 아까 ij 항을 빼기 위해서 모든 엣지 i 노드 i와 노드 j 사이에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는 이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 시그마 안에 넣으면 이렇게 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ij 항이 서브스크립트가 빠지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풀고자 한 수식은 이게 0이 되는 미분한 게 0이 되는 이 최종의 파이널 코스트 펑션이 미분한 형태가 0이 되는 파라미터 x 델타 x죠. 여기서는 이제 그 파라미터 공간에서의 이동량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이 이거의 미분이 0이 되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면 이러한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h 델타 x 그리고 마이너스 b 형태가 나오고 이거를 델타 x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h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인버스를 얻은 상태 다음에 이제 델타 x만큼 이쪽 원래의 파라미터 x에 대해서 더해서 점진적으로 이동하면서 이 전체적인 그래프의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그래프 트랙 로봇의 포즈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벡터 그래프 또는 포즈 그래프 슬램의 개념이었고요. 여기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세그매과 세그매치에 대한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하얀색으로 표시된 그 맵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타겟 맵, 아까는 타겟 맵이라고 설명드렸는데 타겟 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쪽 오른쪽에서 그 차량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맵을 만들어 온 형태고요. 세그멘테이션도 하면서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내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로컬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밑에 있는 게 타겟 맵,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로컬 맵입니다. 그래서 쭉 나아가면서 세그멘테이션과 디스크립터를 계산하고 또 그리고 매칭도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ICP를 통해서 이 정합을 해서 시퀀셜한 팩터를 만들어 나가겠죠. 여기선 소스 맵과 타겟 맵, 로컬 맵 또는 타겟 맵이라고 이름을 지어졌는데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시스턴시 그래프 상에서 맥시멈 클리크를 찾게 되면 이렇게 true의 컨스트레인트 루프 클로저 플레이스 리코그니션 팩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맵을 다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프 옵티미제이션 뒤쪽에 설명드린 백엔드에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매칭을 찾고 루프 클로저를 계산해서 맵을 좀 두 개를 레이어를 나눠서 표현해서 조금 달리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매칭을 한다는 그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여러 5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게 이제 루프 클로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place recognition factor라고 하는데 그게 발생하면 하나의 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디텍션 돼서 루프 클로저가 디텍션 돼서 이렇게 하나의 맵으로 업데이트되고 이게 이제 포즈그래프 최적화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하나의 최종적인 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키티 데이터 00번 데이터셋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컨시스턴트한 맵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그냥 처음에 그래프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져 있고 시퀀스 벡터와 플레이스 레커니션 벡터가 있고 시퀀스 벡터에서 RCP를 통해서 그 정합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시퀀셜하게 계산하고 플레이스 레커니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독특한 구조의 세그멘트로부터 디스크립터를 얻고 매칭을 통해서 이 벡터를 얻고 뒷단에서 포즈그래프 최적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통합된 맵을 만든다 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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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네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거의 이제 되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잘 작동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그걸 고려하도록 구성된 게 아닌 것 같고 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스팅티브한 조금 독특한 구조의 뭐 지오메트릭한 벽 같은 게 있으면 물론 작동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쭉 복도처럼 나 있는 동일한 구조가 나와 있으면 잘 동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포인트 넷블라드처럼 동일한 그런 뭐 내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뭐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왔을 때 그걸 전체를 하나의 디스크립터로 뽑아내서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를 하나하나의 세그먼트로 다시 나눠서 그것의 그래프상에서의 매칭을 통해서 얻었다는 게 조금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네. 네네. 네.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완전히 크다고 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뭐 스트럭처 프롬 모션 같이 이쪽 시점에서 찍고 완전 다른 시점에서 찍고 그럴 때는 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슬램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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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타겟맵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형태거든요. 네네. 아, 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네, 네. 네네, 그 세그먼트. 네네, 세그먼트. 각각은 다 세그먼트 드립니다. 어, 그 자동차 외형 자체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벽이요? 벽 같은 거 비슷비슷하게 생긴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다 완전 다르게 생긴, 네. 네, 네, 네네. 클래시피케이션 된 그 값이 있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플레이스 네트워킹 사용하지는 따로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중간에 오토 엔코더에서 나온 중간에 보틀렉 벡터 그것만 활용해서 유사성을 판단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까 네. 그 리컨스트럭션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세그먼테이션 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네,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도 사용하진 않고 그냥 이 네트워크 자체는 그냥 이 전 보틀렉 피처를 얻기 위해서 그 로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이 아까 타겟 맵에서의 그 아래 있던 하얀색 그 부분들은 세그먼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내부적으로 이 세그맵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다이나믹 복셀 그리드라는 형태를 그 자료 구조로 사용하거든요. 그 다이나믹 복셀 그리드 일단은 기, 그 기반 자체가 복셀 그리드인데 그냥 그 맵을 이제 3차원의 복셀을 나눠서 그 복셀 안에 있는 점 하나만을 활용하는 형태로 왜냐하면은 계속 누적하면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그 복셀 포인트 형태로 이 세그먼테이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 또 인크리멘탈하게 어,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세그멘테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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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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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음, 음,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게 좀 컨트로버셜 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림에서 나오는 것은 일단 되게 막 디귿자 형태로 길게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리미테이션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너무 길어지면 그것 자체가 세그먼트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질 것 같고요. 사실 그 부분은 코드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한번 파악하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네. 아, 그러니까 그 K라는 값이 얼마만큼 더 증가를 할 수 있느냐 아닌가를 어,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네네. K를 여러 개로 쓴다는 게, 어, 음,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잠시만요. 한번 볼까요? 네, 저도 이, 제가 세 가지 논문을 말씀드렸는데, 그 세그맵이랑 세그매치랑 인크리멘탈 베이스드 이 논문 전체가 좀 구현에 좀 집중된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복셀 그리드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음, 네, 코드를 살펴보는 편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같이 살펴보시죠.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중에서 세그 매치라는 알고리즘이 조금 독특하다고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하는데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예전에도 좀 살펴본 논문이었고 방금 그 이전에 유영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포인트 넷플라드나 아니면 김기섭님의 논문인 스캔 컨텍스트 아니면 스캔 컨텍스트 이미지 같은 것도 다 그런 비슷한 형태의 목적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은 리뷰 중에 하나로 이 논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주는 2월 16일에는 조영근 정진용님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